요게 취업 상담 일지인데 쓰다 보니 후설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다고 지우기도 애매한 퀄리티라서 공유를 합니다. 이거는 좀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군대 가 전역하고 취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전문대 대학생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취업하고 졸업한 다음에 학원제 바로 진행하면서 취업 활동을 병행하는 걸 기준점으로 합니다. 크게 일반적인 것과 다른 건 없고 정보 처리 산업 기사를 취득하면은 초급 개발자 수준이 되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좀 넓어져요.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인프라 쪽으로 주니어 시작하면서 학사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이거 외에는 대학생들이 쉽게 하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 미숙한 데에서부터 위에 차근차근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획성이 아니라 즉흥성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매번. 보통 어느 정도 하던 일의 깊이가 길어지면은 이제 내가 가진 게 좀 많아져요. 그때는 분류가 필요해요. 정리를 해야지. 근데 이게 정리되면 이제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걸 쌓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누구도 처음부터 이걸 만들어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만들어진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는 거야. 모든 일은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으로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할 단계까지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도 처음부터 MVP를 만들어서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냥 단 한 발자국 나아가다가 선택지가 생기고 정리가 된 것 뿐입니다. 대다수는 뭔가 거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대학생 단계에서는요. 그냥 생존하는 법, 즉 디폴트 얼라이브 상태가 되는 게 전부입니다. 주니어 기간 동안은 이게 전부 목적이에요. 뭐 때때로 한 3년 만에 1억 찍고 이런 사람들 특징들이 뭐냐면은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는 여기다가 때려 박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거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라는 식으로 그거를 3년 내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 하는 007 근무제 같은 거 있죠. 007 근무제. 그런 거 비슷하게 3년 내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죽어요, 사람은. 근데 그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흉내 내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 이 디폴트 얼라이브 상태에서 초반 세팅을 하기 때문에 제일 바쁘고 버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걸 하면서 탐색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세상 모든 일은 일을 쪼개가지고 미분적으로 최소 단위로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쫙 작게 근사하면 직선이 되니까 그 직선에 가깝게 계속 방향 수정해만 해가면서 피드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AI 스쿨이 시작했을 때도 이거랑 비슷했습니다. 이거 시작이 뭐냐면 리팩토링 멘토를 100% 취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이 리팩토링 멘토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 투병 중인 아버지의 파병간 동생의 대학 등록금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자기가 가장으로 먹여 살려야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돈 벌어서 이제 동생 대학 등록금을 내줬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 사실 카페에 찾아보면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차마 이걸 공유하기는 좀 이제 체면이 있는데 나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거대한 목표를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면 이제 이걸 전체 학생으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리팩토링 멘토를 100% 취업을 시켜야 됐다. 한 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학생들에게 확장을 했고 일 잘하는 사람 기준을 잡았어요. 기준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기준점은 있어야 돼요. 그게 유용하게 내가 사고할 수 있게끔 그리고 되돌아올 수 있는 초기값 세팅값이 되게끔 잘 정리가 됩니다. 정리로 시작해서 정리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비지원 실패자 고졸 학생들 취업 과정이 만들어져서 시작된 게 리팩토링이고 그전에는 기술 스터디였습니다. 그리고 고졸 학생들은 취업 이후에 커리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 대비 그리고 연봉 상승도 필요하니까 어차피 보안 담당자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드문 직종이었기 때문에 초기 직종이었고, 그래서 전직 시스템 만들고 이런 커리어 과정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게 지금 현재 알토르나 컨솔리 이런 확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기준점이 10x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핵심 가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동권력 요게 왜 추가가 됐는지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때는 기술 스터디라고 해서 약간은 이제 소수지만은 여기에 기계식 과외식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해체하고 트레이닝 학습 과정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답 내는 과정으로 능력 위주 과정으로 지식 전달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난 거죠. 기술 스터디 폐지하고 리팩토링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 보안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이제 또 계속 뭔가 바뀌었어요. 이때 컨솔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이에킹이나 보안기획 같은 거. 알토르 코딩 과정이 이때 코딩이 필요해졌다 해서 이때 도입이 되었고 보안 시장 정체가 보이니까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고 컨솔리 과정을 클라우드 과정으로 전환하고 이쪽이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다 폐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멘토링 과정을 구축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플립 러닝하고 이제 와 이거 세금 장난 아니겠다. 2022년부터 돈을 이렇게 뿌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외 진출 대응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직장보다 직업이란 게 이때까지는 기반이었는데 유튜브의 기준점도 시작할 땐 그거였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 직업이 아니라 사업을 가야 된다. 직업을 발판으로 사업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경영자 사업가 아키텍처로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누군가 스스로 경영자 투자자 아키텍처로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추구하기로 했죠. 각종 경영 능력, 재부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져서 가지고 지금 레드모어를 시작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났잖아요. 그러면 반반 후불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반반 후불제를 택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반을 우리는 일하면서 공부하거든요. 그 반을 아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서 그 반반 후불제 뒤늦게 맞으면 녹아요. 화폐 가치가.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많이 받고 저기에 그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자잘한 과정을 여러 개 만드는 게 나아요. 근데 이러면은 학생들이 투자를 못 합니다. 애초에 레드모를 만들게 된 게 연봉 1억 찍었습니다 하면서 학생이 왔는데 그래 너 이 팬데믹 시기 동안 투자는 잘 하고 있지 문득 물어봤는데 저 저축으로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직장이라고 주로 취업시킨 게 은행권이에요. IT에서 워터폴 기업 중에 탑티어는 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에 취업시켰다 보니까 얘들은 은행은 증권사랑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축이나 적금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이 저는 투자 한 번도 안 하고 적금으로만 1억을 모았습니다. 이거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제가 그거 듣고 나는데 뒷골이 땡겨 큰일 났다. 이러다가 노후 빈곤자 만들어가지고 난리도 아니겠다. 해서 그때 레드모 만든 거거든요. 그 레드모의 철학이 적용이 된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실제 실행하는 용도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 지금은 이제 미중 사상 동맹 시대가 되었죠. 우리는 그럼 중국 편 안 되겠다. 자유진영에 기여하겠다. 특히 뭐 화웨이 같은데 보안 담당자로 근무했다가 저기 미국 기업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이런 프로젝트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관련된 일하는 거 못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아키텍처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럼 AI 시대에 적응하고 크립토 금융 베이직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다음 시대에 지금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영역인데 미국에는 이거 기초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이 과정에서는 제 의사만 반영된 게 아니에요. 시장의 공백을 계속 찾는 거고 학생들의 적응 과정에도 계속 피드백을 받는 거고 멘토들의 의향도 수용을 할 건 수용을 하고
그리고 재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게 제 역할이니까. 즉흥성 다음에는 적응이에요. 그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세팅과 조정을 실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즉흥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선택이 선택. 모든 걸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리에서 시작해서 정리로 끝나고 포기할 건 포기한 거예요. 아마 국내에서 모이해킹 양산이 가능한 게 유일하게 우리 쪽일 텐데 이거를 안 했습니다. 대신에 클라우드를 택한 거죠. 보안 기획은 담당자 되긴 좋긴 한데 그 이후에 심사원이나 이런 게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너무 바글바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야 사람이 적어서 좋았지만은 지금은 할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커리어 중에서 그냥 하나 획득해 놓은 거, 요 정도쯤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또 보다 보면 미국에서 보안 기초과정 보면 크립토 베이직이 있거든요. 아, 그렇지. 미국에선 저게 전략자산이자 플러스 알파 지금 새로운 신규 금융이지.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미국에선 코인이 중요한 금융자산인데 한국에선 시장이 좁아보아서 적용하기 어려워요.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럼 늦는 거예요. 클라우드 늦듯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에 남을 경우 이 크립토 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한테는 이게 실제 일이 되니까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한국에서 가르칠 경우 로컬 시장에서 써먹을 수 없죠. 영어하고 저 크립토 베이직하고 그냥 사이드로 만들어 놓고 운영해 놓는 것 정도 말고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율하고 결정하는 게 제 일이에요. 조정이에요. 조정.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택한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응성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장은 뭐다? 즉흥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절대 없어요. 재현할 때야 계획이지 그것도 100% 재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핵심 가치, 돈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냐? 우리는 보안 담당자가 없을 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거 먼저 하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좀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요거 계속 바뀌어갑니다. 근데 미션은 잘 안 바뀌어요. 요거는 바뀌었어요. 비전은. 예전에는 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싸그리 바뀌었어요. 그리고 미래 세대 초에 차서는 이건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안 나옵니다.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구나 직접 느끼고 추구하는 것들인 거예요. 정답을 정해놓고 하면요. 가짜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고도화의 결과일 뿐이지 어떤 식의 고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가면 가짜밖에 안 나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외부 시스템에 적응해 나가면서 고도화 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야생에서 최적화된 게 이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작동하는 진실입니다. 세상은 이럴 거다 인식하는 현실 있잖아요. 그게 작동하지 않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이에요. 이런 즉흥성, 정리, 적응성 이런 거 우습게 보고 선택을 미루면서 자기를 계획성이라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사고가 나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오버 엔지니어링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출도 못 내고 망하는 경우. 기회는 기다리지 않으니까. 채용 공고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력서 자수를 엄청나게 잘 검증하겠다고 만들겠다고 그거 애초에 준비하고 있었어야지. 어쨌든 그걸 엄청나게 만들겠다고 느리게 넣어요. 그러면은 기회 다 지나가는 겁니다. 부족해도 일단 기본적인 스킬셋 적합하게 쓰고 난 다음에 넣는 거고 부족한 스킬셋 맞추면서 그리고 자격증 따면서 계속 지원한 겁니다. 경력은 그럼 언제 취업하는데? 이 채용 공고가 집중되는 지금 이제 12월달 기말고사 끝날 때부터 채용 공고가 집중되는데 경력은 그 앞에 미리 채용이 되거든요. 그 앞서 미리 이직하고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짜이고 이럴 때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시스템은 야생이고 그 야생에는 완벽한 준비 같은 건 없습니다. 적응을 잘하는 자신만 있는 것 뿐입니다. 일단은 살고 그리고 때때로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리고 다시 또 재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면서 계속 정리하면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뭐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안에서 작은 시스템들을 만드는 시스템. 근데 이 기준점은 어기지 않겠다라는 기준점이에요. 핵심 컴포넌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즉흥성을 최대한 발휘하되 피드백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과거의 경험이나 타인의 시선 신경 쓰면서 어떤 프로젝트 거창하게 하는데요. 제가 영업할 때도 그랬어요. 홍보회사 하다가 아니 우리 PR이나 이런 전체적인 기획하는 사람이 왜 영업을 하냐?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런 말하던 멘토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를 키우셨는데 근데 저는 이 즉흥성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안 하면 피드백이 느려요. 근데 사람들은 뭘 하냐? 계획성을 가지고 제약 없는 인프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만능이 어딨어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프라 위주로 집중하다 보면 뭐가 되냐? 이 인프라는 무엇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지? 여기서부터 답이 안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안 쓰는데요. 2010년대 초에 개발자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아주 잘 만든 쓰레기, 예쁜 쓰레기. 요즘은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그냥 예쁜 쓰레기, 잘 만든 쓰레기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보안과제 솔루션이나 OP 솔루션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보고서를 써야 하는 담당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이 장점 하나 때문에 계속 채용이 됩니다. 어떻게? 캡처를 긁어가지고 캡처해서 그냥 보고서에 출력해서 붙여버리면은 보고서가 완성되는, 그걸 한두 시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가지고 10초 만에 완성되는, 그래서 그 보안 솔루션은 쓰는, 오피스 솔루션을 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페인 포인트 해결하면서 기능을 확장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뭔가 대단한 기술 아니에요. 기본 기능인데 거기에 캡처 하나 넣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나한테 돈을 주는 고객을 보지 않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든 거는 대가가 상당히 커요. 대다수는. 이력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공고 실무팀장들이 대부분 채용하거든요. 채용 공고와 요구하는 회사 문화의 스킬셋, 이 핏을 맞추지 않고 개인적인 서사를 쓰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너의 내러티브를 알고 싶다는 건 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너의 스킬셋, 핏, 그리고 커리어, 일에 관한 철학, 이런 것들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 엔지니어링 하는 자들이 창업을 하면 실패하는 이유는 이들의 역량은 즉흥적으로 달려드는 개발자의 한계 비용을 줄여주는 인프라 구성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량을 가지고 계획성적인 역량을 가지고 즉흥성이 필요한 걸 쓰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도망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요, 애초에 컨설팅을 하면서 솔루션을 만들었어야 돼요. 경험치 얻으면서 이게 반복되네? 이 반복된 문제 해결해 볼까? 요런 식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즉흥성을 가지더라도 잠깐 쉬면서 정리해서 시작해서 정리해서 끝나는, 요게 필요합니다. 모든 시작은요 탐색행위고, 탐색행위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근데 탐색에서 필요한 단계는요 뭐냐면 단계를 높여간다는 거,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택해져요. 에너지를 막 쓰면은 나중에 부족해집니다. 돈을 막 쓰면 나중에 부족해지는 것처럼. 연봉이 올라도 계속 돈이 없는 사람들 있죠. 이게 차라리 투자로 돈이 없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소비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쾌락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오버 엔지니어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낮아지는 선택을 했죠. 탐색 자체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고객을 보지 않고 시장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시장을 잘 알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오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업가나 사업가는 즉흥성이 필요하고 아키텍처한테는 계획성과 분석력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데 뭐가 어려운가 그거를 분석해주고 대비를 해두는 거예요. 대학생들은요, 자기가 어느 쪽이 맞는지 몰라요. 왜? 경험해봐야 됩니다. 직접 해봐야 알아요. 요쪽에도 도전해보고 요쪽에도 도전해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 몰라요. 나는 적정 기술을 하고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이것들이 맞다. 그럼 나는 그것들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혹은 빨리 탐색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주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게 맞다. 이거 다릅니다. 레고 만드는 사람이랑 레고 조립하는 사람이랑 달라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다와 자신이 인생의 활기를 얻는다, 이거 다릅니다. 돈 버는 일을 사랑하면서요, 디폴트 얼라이브를 해야죠. 근데 돈 버는 일들이 처음부터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남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돈을 법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식량, 그런 경험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야 돼요. 돈 버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시장에 거래가 일어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 내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나의 성장 방향이 됩니다. 생존 먼저 하고 그 다음 영향이에요. 그러면 이 생존은 그걸 찾기 위한 탐색 과정이 돼요. 뭐 때때로는 가족 귀의를 할 수 있죠. 내가 돈 버는 이유는 내 가족을 잘 건사하고 잘 키우는 목적이야. 그런 사람들은 워터폴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더 중시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주로 관리직 위주로 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도전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자신이 택한 성장 방향 중 하나예요. 왜 대부분 하는 거는 있잖아요. 아, 결혼은 싫은데 그냥 아이가 좋다. 요 말이 결론이에요. 결혼은 싫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아이가 좋다. 자, 생존 먼저 그 다음 영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시장의 제약, 모든 걸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약은 항상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걸 모두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가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뭐 내가 좋은 거 하나 포기하고 내가 진짜 좋은 거 하나 메인 이거 하나 택하고 요런 식으로 교환해야 됩니다. 대신에 고통은 겪게. 감당 가능한 압박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압박의 종류가 각기 다른데 즉흥성의 압박과 이쪽의 복잡성의 압박이 각기 다를 거잖아요. 이 압박의 종류가 누군가에겐 재앙인데 누군가에겐 해볼만한데 견딜만한데 딱 적당한 무게인데 이런 거예요. 유산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랑 무산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랑 달라요. 근력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랑 계속 그 밖에서 활동성이 있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랑 다르죠. 즉 자신의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보지 않고 그걸 압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운동을 경험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일생을 탐색하고 피드백하듯 다양하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해보고 아 이게 내 최적화에 맞다. 내가 살아가는 생량에 맞다. 그럼 그 삶을 내 선택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하는 일은 내 선택으로 내 삶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있잖아요. 대학생 때 어떤 직업을 가야 된다 이런 거 답을 정해놓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면 가차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외부 시장이 변화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저걸 혹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든 엔지니어든 일하는 건 전부 같아요. 일 쪼개기요. 근데 세상 모든 일은 일 쪼개기, 무한소로 쪼개서 최소 단위를 쪼개서 빠르게 피드백 사이클 돌리면서 비선형으로 곡선인데 이거를 최소 단위로 쪼개면은 직선에 근사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매번 방향을 수정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원자 단위로 쪼개느니 탑티어 경영자들이 5분 단위로 시간을 관리하는 이런 같은 원리예요. 남은 건 체력과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이 신경인데 이 압박을 견디는 영역들이 내가 정신없는 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랑 사람 스트레스 견딜 수 있는 사람이랑 아니다. 나는 양 많아도 이거 하나에만 몰빵하는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 아니 나는 오히려 지루하다고 하는 게 나한테는 평온하게 느껴져. 이런 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랑 다 다릅니다. 어떤 최소 단위 기획을 초기 제품으로 만들고 빠르게 고객 피드백 받아서 개선해 나가고 이런 방법들이 창업가에게 맞아요. 이건 사실 자기 역량보다는 자기 의사결정과 빠른 실행 속도가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어떤 외부 시장의 그 공백에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내 포지션을 택하는 겁니다. 포지션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지션이 안 된다 그럼 다른 포지션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택해서 연결되는 시장 포지션, 그걸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돈은요, 남이 주는 거고 고객이 주는 거고 고객은 원하는 걸 얻어야 반복적으로 합니다. 나 혼자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연결입니다. 복잡기에서는 이게 시너지가 되거든요. 내가 연결되어서 1 플러스 1이 2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직장이냐, 산업이냐, 어느 산업의 어떤 직업이냐, 어느 시장이 어떤 산업이냐, 다 같은 겁니다. 어떤 시장에서 내 자리를 찾거나 만들어서 연결되는 거죠. 폴리실리콘을 반도체 만들기도 하지만 태양광 패널 만드는 데도 쓰잖아요. 그럼 그 두 시장을 동시에 이제 진출해 있는 회사도 있고 한 시장만 진출해 있는 회사도 있고 포지션의 차이고 선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기엔 시장이 변하고 생존을 위한 레버리지도 변하니까 그냥 트라이 해보고 잘 되는 걸 더 잘 되게 만들면 됩니다. 뭐 이것도 정답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찾은 해답일 뿐입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탈라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지금 준수한 신입 수준의 예를 들어 자바 백엔드 개발자를 지금 2025년 스타트업 VCD 철수하고 중소기업 파산이 지금 50% 올라가고 자금들이 지금 전부 엔캐리와 미국 관세에 대응하느라고 전부 묶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바 백엔드 개발자 키워가지고 취업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야,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는데 리스크 대비 리턴이 적은 거예요. 이거 굳이 연결될 필요 없는 레버리지예요. 아키텍처 하면 되지. 이 자바 개발자 역량을 다른 쪽 클라우드나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 쓰면은 훨씬 좋은데. 그래서 연결이란 건요, 자신의 선택 행위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포지션에 집중을 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반대예요. 내가 하는 일에 실행하는 일,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딜 선택할 수 있는가, 어딜 연결할 수 있는가, 이거 찾는 거랑 저기에 연결해야 되겠다, 이 연결 행위에서 결정이 납니다. 여기 연결 안 되네?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직업이랑 계속 포지션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바뀔 수 있는 거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동작하지 않는 거고, 그거는 자유도가 넓어진 거예요. 평생 직업이란 개념도 동작하지 않는 거고 전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나라의 시장에서만 취업 활동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CISO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내에서만 취업 활동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일자리 한 번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CISO 일자리가 심심찮게 계속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달리 학습, 트레이닝은 정답이 아니라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니까. 그러면은 그 중거점이 변한다는 건 답도 고정된 정답이 변한다는 거죠. 정답도 하나의 포지션의 중심점이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연결되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아니라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요구 안 합니다. 능력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정답을 요구하는 방식, 이 지식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표준화의 시초인 프로 1세나 프리들이 1세부터 진행되어 왔거든요. 이때가
산업혁명 막 그거 대니 많이 하고 기계론적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진리구나 이렇게 알아서 모든 걸 표준화 통제화 시키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독일식 교육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교조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나 하던 녹색 타입 성적 취향 PC주의 정답이 반대편에서 세뇌되고 있죠. 녹색 당발 신마르크스주의 교육의 끝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소아 트랜스젠더를 위한 안전한 약물 가이드 뭐 이런 거 만들고, 되돌릴 수 없는 청소년 성전환이나 차별금지법 명분으로 자기네들 정답을 부정하면 양육권을 뺏는 방식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이거 2015년 비슷한 친구 보니 좋아요. 어린이 트랜스젠더 모임. 여기에다가 사춘기 억제제에 맞추면서 제약산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이때에 비해서 10년 넘게 지났으니까 더욱더 견고해졌을 거죠. 이런 것들 결정할 거면 성인이 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정하는 기준점인 이런 부분의 그 바이오적인 부분은 애초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 정답 빼고 우리 정답으로 갈아치워 라고 하는 게 저 신마르크스거든요. 그 방식으로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는 믿고 싶은 현실과 외부 세계에 작동하는 정답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답을 알고 있다는 맹신을 가지고 있어요. 피드백을 통해서 항상 해답을 찾아가고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단위로 움직여야 돼요.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추구해야 되고, 완벽함이 아니라 타고남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오래전부터 추구하는 개념인데, 해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겁니다. 즉 내가 작동하는 정답을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있으면 애초에 답을 정해놓고 자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작동시킬 수 있었는데, 내가 작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연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을 선택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보통 교육업계나 학교에서는 선생의 기분에 따라서 정답이 바뀝니다. 그런 아이들은 선생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답을 제출하면서 분노를 삭히게 되죠. 그러다가 천천히 세뇌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개념이거든요. 즉흥성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 연장이 자격증을 외웠었다는 거예요. 용어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외웠었다는 행위. 이건 자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풀어서 따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능력이고, 우리는 그걸 위한 서포트를 합니다. 즉 이건 직접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으로 들어가면 답 없는 문제, 그리고 전례 없는 일, 답에 바뀌는 문제, 이런 게 실시간으로 벌어집니다. 확률적 해답밖에 없는 곳에 가서는 대응이 안 돼요. 당시에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진리였고 가장 선도적인 공부였지만은 지금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다양한 해답지 속에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우리는 100% 완벽한 답을 낼 능력이 없어요. 불완전한 답이라도 어떤 곳에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선택입니다. 하나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1이라도 좋아지거든요.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들도 우리가 좋게 쓸 수 있어요. 약과 독은 투여량의 차이다. 예를 들어 3M의 접착력이 실패한 이 실패작이 포스트잇이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걸 통제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시스템적 사고와 시스템 사고가 좀 다른데, 시스템적 사고는요, 보안 프로세스 같은 거, 이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거 하나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사실 이게 스케일 불변성이란 게 세팅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하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순서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PDCA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자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걸 스케일 불변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게 시스템적 사고예요. 근데 이 시스템적 사고의 문제점은 내가 있는 시스템은 세상의 복잡성에 의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예를 들어 이 문명 공동체 이거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문명 공동체가 원한다고 하는 거랑 실제 작동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서 온실처럼 보육을 해놓으니까 이게 세상이구나. 우물 안이 세상이구나. 하우스 안이 세상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시스템에선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사람의 본능이 언제나 내가 익숙해져 있던 시스템의 기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작동하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 사고와 시스템 사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하고 분석하고 여기는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언젠가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게 시스템적 사고랑 시스템 사고. 사실 이건 거의 프로세스적 사고랑 비슷해요. 해석학적인 부분인데 해석학에 가깝고 요거는 여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고에는 적응성, 즉흥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적응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일하는 방식이 정답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시장은 더 이상 성장성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현금 뽑아 먹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키텍처가 극단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주할 오래 일할 사람들 넣어두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일자리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맞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부동산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적응성, 즉흥성이 필요한 영역이 시스템 사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스스로 목숨줄을 좌우한다. 제가 맨날 리스크를 해칭해야 된다 이거 하는 게 저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야생이 있기 때문에 제 목숨줄은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의사결정, 투자자가 종목을 투자하듯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절대 치명타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도 좋은 결과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업가는 판례가 시스템을 만들고요. 시장과 고객이 연결되고, 아키텍처는요, 그 판례가 시스템이 시장을 탐색할 때 한계 비용이 제로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탐색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추가 탐색하는 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 그래서 퀀트처럼 거대한 머신에서 모두가 데이터를 넣고 기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작점을 개척할 수 있는 게 창업가들이고, 그걸 장기적으로 고도화시키는 인프라로 만들어서 효율을 증대시키는 게 아키텍처입니다. 즉 목표가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해외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거예요. 너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너는 수익을 늘리고 싶은 거야? 아니면 너는 외화 자산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나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원화를 벌어선 답이 없어. 달러를 벌어야 돼.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서 다를 테고, 그것들을 이루는 방법도 계속 다를 테고, 그 목적들도 변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달러를 벌어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미국으로 옮겨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미국 진출로 가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 한 발자국 보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정리하고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하고 정리하고, 이걸 반복하십시오. 한 발자국만 보면 됩니다. 저는 거의 지금 이거랑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완벽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 이거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추구하는 거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거 세상이 변한다, 거기에 적응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 아키텍처들에게 중요한 건데, 추가 연산 비용이 제로가 돼요. 상품적 가치가 있는 모델을 계속 만들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냐. 그 연산 비용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군으로 치면 이게 보급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든 잘 되든.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점점 쓰는 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훈련이 되고 여러분들의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력서를 많이 써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면 쓸수록 빨라지거든요.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좋은 회사에 갈 확률이 늘어납니다. 이런 탐색할 에너지 효율은 아키텍처가 서포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을 서포트하듯이, 그리고 그 제품은 다시 누군가의 생산성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오버 엔지니어링식 창업이 왜 실패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안 팔려서요. 결론은 안 팔린 거죠. 이거 이상 없는데 디폴트 얼라이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 이건 결과고 입력해보고 난 다음에 나온 출력값이고 고객의 생산성을 서포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결돼봐야 생산성 시너지가 안 나요. 심지어 연결되는데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정말 쓸만하면, 고통을 해결해줄 수준이면 썼겠지. 그래, 아키텍처한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감동을 주는 이런 걸 바라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런 거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고객이 고통을 해결할 수준이면 썼겠죠. 고통을 줄여주면요, 비싸도 보통 돈값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없으면은 못해요. 근데 때때로 이런 제품은 비싼데 이런 오버 엔지니어링 돈값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예쁜 쓰레기. 그래서 대학생들은 뭐 문제가 뭐냐, 직업을 정해놓으면 당신 졸업할 때 시장과 직업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대학의 학과가 자기가 어릴 때 꿈과 똑같나요? 시대가 바뀌죠. 대학생 주니어 시절에는요, 최대한 학습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대다수 머릿속에 있는 2010년대처럼 한 회사 평생 직장, 한 산업 평생 직업, 한 국가 평생 거주, 이걸 상상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달라질 거고 더더욱 더 달라질 거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클라우드 엔지니어 MSP는 회사고 어느 쪽을 가야 할지 확신이 안 썼는데 마치 이런 뭔가 미래성이 있는 걸 선점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습득한 상태를 만들고 싶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취업학으로 달라질 테고 취업 이후에도 돈 안 되는 게 또 생길 테고 포지션하고도 산업이 되는 게 생기겠죠. 계속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발전시켜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언가 명확한 확신이 있으면 자신이 잘 실행할 수 있다는 이런 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그냥 딱 한 발자국 나아가면 됩니다. 간혹 하는 말인데, 제가 이 업계 들어갔을 때 보안 담당이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모이해킹 소수였고 보안 컨설팅은 인증심사 대신 감리업계가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감리업계가 망하득되고 보안 컨설팅이 지금이 주류가 되었죠. 대신 인증심사원이 너무 과잉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IT 감사 감리를 노린 대학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30대인 사람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그리고 40쯤 되었을 때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실제 본격적으로 남 밑에서 제대로 일하는 건 한 10년 내입니다. 그 외에 사실 팀장급 이상부터는 그냥 어디든 갈 수 있는 개인 사업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을 이야기할 때요,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가 없었어요. 최근에 셋옵스로 이직한 학생도 회사에 찾아봐도 사람이 없다고 채용이 된 겁니다. 즉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 선점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좋다고 나중에 지금 대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건 아니겠죠. 내가 연결될 포지션이 계속 바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는 연결이고 포지션이 바뀐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포지션이 정해져서 변치 않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산업과 직업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기초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 가르치는 거 기초도 가르치거든요. 응용기술 같은 거는 저기 인터넷 강의 들어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으면. 즉 결국 생산성, 속도, 비용 때문에 응용기술이 달라지는 거라서 뿌리가 되는 이 기초적인 능력이 제대로 익혀지면 시장 응용기는 금방 익힙니다. 즉 기초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학습 효율의 문제예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학습 효율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국비 지원 다녔던 사람들이 2, 3년 이후에
그만두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적응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충분히 다져진 몸도 없고 길들여진 감각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독서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매일 꾸준히 하는 이유가 사람이 하면 할수록 글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문학책을 읽는 사람은 순서대로 읽어도 캐릭터와 스토리의 개연성을 빨리 파악할 테고, 경영자식 전문서적 읽게 아는 사람들은 필요한 핵심만 뽑아서 찾는 능력이 빨라질 겁니다. 단지 각기 다른 해석 능력을 가졌을 뿐이고,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여기에 적합한 식량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해지면 다시 새로운 책을 읽기 편해지고 읽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논문 읽기 하는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영어 논문 하나 해석하는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옆에서 원어민 출신은 40개, 50개를 1시간 안에 읽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영어권에서 잘하는 건 있잖아요. 밍글링, 농담 주고받기 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접근 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 나게 됩니다. 같은 맥락이라도 클라우드라도 네트워크 기초의 확장이고 머신러닝도 백엔드의 확장이고 클라우드 보안도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의 확장이기 때문에 적응 능력으로서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돈 되는 거 목표로 삼은 그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가르치는데 그것도 복합적입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기초, 클라우드 시큐리티라고 열리는 컨솔리 과정이 클라우드 보안의 기초, 그리고 데보 섹옵스의 기초, 그리고 그 외 기타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의 기초도 됩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응용 기술을 갖다 붙이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아키텍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성이란 게 바꿔 말하면요, 자기가 가진 기존의 패턴 안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시스템적 사고예요. 하나의 시스템만 경험해본 사람들. 그래서 장기간 정답을 요구받아서 즉흥성을 제거한 대로 자라온 아시아 학생들 같은 경우가 보통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적응돼서 실패를 머뭇거리게 되고 정답 없는 곳에서 정답을 찾게 되고 똑똑하면서 사업에는 계획성 발휘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CFO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사업가가 할 일은 아니지. 사업가는 덩치를 키우는 일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 일을 하고 자기 생명줄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의 집단주의라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정도 통일된, 표준화된 이런 거에다가 관계 우위 지위의 영향도 미치니까 눈치져요. 쉽게 말하면 나르시즘이죠. 나와 다른 방법으로 잘 살면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정체성 위기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답 요구, 집단주의 위계 질서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학생 때 이랬으면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살고 여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플레이어의 정반대, 워커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었냐? 이렇게 시장과 기술 트렌드가 변하는데 학생들이 이걸 분석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노동시장 과잉이 있는 부분, 지금 개발자 과잉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미국 VC 투자 72%는 AI입니다. AI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지금 한국은 플랫폼 국가 5년하고 VC는 떠났고, 금융대출은 박아놓은 토호제, 은행은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 채용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구조조정 상황이니까 IT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겠죠. 대출도 안 돼. 그러면 지금 시기 하반기 공채 채용하는 2월 이전에 취업 안 되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해보기 전엔 모른다는 것도 있습니다. 기초적인 역량만 좀 다른 문제인데 내가 이거 적응 가능한지 몰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압박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식량인지도 해봐야 아는데 일단 디폴트 얼라이브가 되면 그 이후부터 내가 영양이 넘치는 인생에 활기를 주는 식량인지는 경험해봐야 아는 거죠. 예를 들어 야간 근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체질 가진 사람이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는 없죠. 근데 해봐야 알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175cm 키의 양성이 억지로 버티면서 38kg까지 제가 살이 빠지는 걸 봤어요. 그걸 왜 거기까지 그 무슨 일 있으면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일에는 문제가 없는데 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걸 진짜 표현을 되게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좋은 회사인데 사실 안 좋아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뭐 회사
전체가 갑질일 수도 있고 아예 산업 전체가 미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계속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식 보면요, 항상 100배 오른 주식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찾는 능력은 쉽지가 않죠. 근데 기회는 항상 제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권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그럼 그거를 내가 100배를 다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낮춰서, 그리고 자산도 배분해서 이 중에서 오르겠지, 그래서 손해가 안 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VC 투자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대에 적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중요한 건 있잖아요, 부족해도 덤비는 선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일단 경력을 먼저 어느 정도 쌓아두면 여기서 주니어들이 전직을 할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 전직이 내가 처음에 시작한 것과 다른 분야, 보안관제로 주니어로 시작해서 대법소로 전직시키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직일수록 주니어들에게는 과제이기 때문에 요거 기초적인 능력 가지고 계속 발전시키면서, 직장 다니면서 발전시키면서 2, 3주 안에 새로운 개념이 그 프로젝트 과제를 빨리 제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은 회사를 가요.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건데, 양아치 상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방치하는 회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고 그만두고 옮겨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일을 잘하고 연봉이 높고 사람 스트레스가 없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더 공부할 수도 있고 내가 도전할 수도 있어서 성장합니다. 근데 내가 일을 잘해도 연봉이 낮고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회사는 장기적으로 사람 자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돈은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이유는 비전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뇌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가족 같은 회사나 개인화를 방지하려는 회사의 특징은요, 싸게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장기간 학생에게 기분이 맞는 정답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대가의 연장이 이런 것들에서 노예짓거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상사의 기분을 맞추면서 욕을 들어야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군대도 이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아니라 능력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프로덕트고 의존성 없게 살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정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변화했으려 날아갈 겁니다. 올려다 보면요, 결국에 일 잘하고 성장, 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게 돼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변화에 앞서 적응한 사람들만 남는 거고, 여기 남에게 괴롭힘하던 자들은 사실은 자기도 의존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할 때 쓸려가는 거예요. 특히 성장이 정체되는 회사 팀장들 같은 경우가 되게 갑질 많습니다. 특히 개인 프라이버시 업계, 사람 길들인다는 명분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선제압하는, 뭐 동물이야, 맹수조련해, 그런 식으로 하는 인간들 되게 많습니다. 애초에 일을 잘할 생각이 없고 자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건 뭐냐? 그런 데서 실제로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그 스트레스 받아내는 그 돈이죠. 일의 영성,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을 요구하는 데 익숙해지면 풀어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덤프랑 문제 외워서 자격증을 따는 그런 행위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효율도 아니에요. 감독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최저의 에너지를 쓴 것 뿐입니다. 사람한테 자아가 고갈이 되니까. 사람에 맞추다 보면 자아가 고갈이 되거든요. 그게 번아웃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교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정답에서 이제 상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쓰다 보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사를 만나면 인생이 망가져요. 우리가 그래서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야, 다른 데 가면 되지. 견딜 수 있으면요, 거리를 두고 경력을 쌓으면서 견디면 되는데, 대다수는 오히려 학습할 기반을 잃어버리는 게 일상입니다. 리팩토리 멘토는 견뎠어요. 워낙 하다하게 공부도 했고 일을 해봤었기 때문에 리팩토리 멘토는 견뎠어요. 그리고 이게 결혼한 사람인 경우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갑질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기르고 커리어를 쌓으면서 나아가는 걸 올라가다 보면 일하는 데 집중하고 성장이 최선이고 연봉은 높은데
사람 스트레스는 없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식량이 돼요. 자신의 일에서 성장, 도정, 나름의 비전. 이게 내가 먹는 식량이나 돈을 버는 거나 쾌락이랑 좀 다른 인생의 활기를 주는 그런 식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게 일이 되었을 땐 보통 광기 단계로 가게 됩니다. 즉 생존을 넘어선 건강한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대형화된 스타트업에서 이제부터 대기업 연봉 받으면서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하는데 그거 그만두고 이제 나는 또 신규 스타트업으로 간다. 연쇄 창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 엔비디아 절반 이상은 300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야근하면서 일만 들어요. 지금 은퇴해도 되잖아요. 근데 야근하면서 고인물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뭐 고점을 찍어봐야지. 여기는 인류의 최전선이야. 우리가 인류의 최대 제품, 최전선의 제품을 인류를 다음 문명으로 발전시킬 제품을 만들어보자. 고인물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맞는 식량, 활기를 주는 식량. 소유욕의 허망함이 있거든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해보면 이상하게 우울해져요. 그 허망함이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각자에 따라서. 근데 그거와 다른 식량인 겁니다. 삶의 활기를 줘요. 단순히 돈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생존을 위협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연봉이 떨어지고요. 청년들은 목숨줄을 두고 구구육 근무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연봉이 올라가고 있고 고인물 플레이로 007 근무를 합니다. 7시간 자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일하는 거. 자신의 한계점을 보는 챌린지를 하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인물 플레이예요. 고인물 플레이. 이제부터 게임인 겁니다. 플레이예요. 플레이. 그래서 플레이어입니다. 원래 광기는 생존 능력을 절대 못 이깁니다. 광기는 영향이 극단화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멘티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보장할 서포트를 하고, 고인물 플레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식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답을 요구하면서 기분을 맞추라고 하지도 않는데 상사의 기분을 맞출 이유는 없죠. 우리에게부터 이 개념이 시작되어서 삶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거, 남에게 의존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 그 기준이 됩니다. 일을 기깔나게 잘하니까 일하기 좋은 회사, 뭐 다른 회사까지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 일을 못해도 상관없겠다고 붙어있는 이유 자체는 그게 여기 회사의 온정을 바라는 것들이죠. 이게 되면 지랄 맞은 상사에게도 삶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막대한 업무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사람의 심리 압박은 차단하고 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집니다. 성장에 있어서 비전이 핵심이지만 정신건강 같은 상태가 유지되어야 압박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압박은 업무 압박이어야지 심리 압박이어서는 안 됩니다. 와이프도 못 견디는데, 여자친구도 못 견디는데 상사한테 견디고 있습니까? 그것도 생존줄, 목줄 잡고. 그래서 무엇보다 압박을 스스로 견디는 건 고인물 플레이, 한계 도전 챌린지여야 합니다. 업무 압박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진 않아요. 애초에 원래 스스로 택해서 불가능에 도전한 거니까. 자, 누구도 당신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직을 시켜주거나 공부를 시켜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능력을 길러서 스스로 도전을 하고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압박을 견디고 공부를 하고 자기를 연구해서 루틴을 만들고 스스로 부족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이런 챌린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의존성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나아간다, 즉 연결된다, 이것뿐이에요. 자신의 생사 여타를 혹은 조직이나 타인에게 절대 의존하지 마십시오. 조직을 선택할 수 있고 오직 선택할 수 있는 자만이 어느 쪽에 기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에요. 게임. 플레이. 그래서 일의 영성, 그게 자유입니다. 스스로 쟁취한 자유. 싸워서 없는 자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기여주의화 됩니다. 왜? 내가 어디 쪽에 기여할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나는 생존에 위협이 없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에 맞는 식량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광기일 수도 있고, 난 성장 발전하는 게 좋아, 이럴 수도 있고, 가족기나 사회기, 종교기,
이런 곳에서 귀하게 해서 나는 일을 해. 이럴 수도 있죠. 즉흥성을 기반으로 반복해서 나아가는 혜택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활기예요. 쾌락 가지고 인생은 절대 풍족해지지 않아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위로하는 용도지. 돈, 건강, 인간관계 꿈은 그 활기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는 아주 적정 상태를 뜻하는 거지 인생의 목적 자체는 아니에요. 오히려 수단에 가깝죠. 이게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고요. 과잉된다고 더 나아지진 않지만은 다다익선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이 너무나도 건강해가지고 사람이 안 좋다 이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너무 건강하면 안 좋습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까? 내가 꿈이 여러 개라면 건강한 인간의 특징인 겁니다. 아, 나는 여러 가지로 호기심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고 더 건강한다고 문제될 일은 없어요. 단지 절제를 해야 될 일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식량을 찾고 활기를 재충전하면서 자유를 확대하는 것, 스스로 홀로 선 다음에 기여하는 것,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을 거쳐서 타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게 플레이어입니다. 이게 일의 에센스, 본질, 영성인 거고. 그래서 나아가는 것 뿐이고요. 성장은 의존성 해결이고 누구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분도 맞출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오직 고객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 뿐입니다. 보육은 끝났고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대 정도에서는 부모님이 당신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의 영성은 여러분들의 자유의 확대입니다. 그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식량, 보육 때 몰랐던 식량을 경험하고 찾을 수 있게끔, 탐색할 수 있게끔 합니다. 세상은 풍요롭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영향이 있는 식량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기여자가 되고 어떤 조직, 어떤 사람이 기여할지 선택할 수 있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기여해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자란 거죠. 당신에게는 의존성이 없는 겁니다. 정신은 평온해지고 능력은 더 강해지고 인생의 활기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세상 몰라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복싱 선수 하다가 제가 제빵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내 재능을 찾을지 몰랐던 거죠. 저도 절대 사람 키우는 일을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인생의 삶에 활기를 주는 식량이 되어 있는 거죠.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입니다. 돈도 일도 쾌락을 위한 게 아니에요. 쾌락은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한 진통제 같은 겁니다. 선택할 자유와 선택하지 않을 자유에 관한 것이 진짜 일의 영성인 겁니다. 생존, 디폴트 얼라이브를 해결한 다음에 영향이 있는 식량을 찾아가야 하고요. 쾌락이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일은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기여주의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고 그 책임을 스스로 얹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가 발동하는 겁니다. 이 압박을 견뎌보겠다. 어떻게 견뎌야 되지?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즉흥성으로 도전도 해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 기여하고 기여하지 않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자유입니다. 쾌락주의자는요. 오직 이 기여주의자의 것을 빼앗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진통제가 끝나면 또다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쾌락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일은 영성이 존재하고 그건 나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자유를 쟁취했을 때는 내가 기여주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삶의 활기를 계속 탐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